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태풍 카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상륙해서 쭉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화면에 보시면요, 지금 예상 진로부에서 지금 한반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지금 오후 6시니까요, 지금 요 시간대에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지금 충청도 쪽에 와 있다는 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우선요, 태풍 카눈의 위력, 그리고 이제 피해 발생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실시간으로 태풍 카눈의 모습을 위성에서 잡은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람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태풍의 눈으로 보이는 지점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충청도 정도로 보이시죠,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태풍 카눈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요, 특별히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태풍 카눈, 한반도 거의 가운데 중앙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위력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요? 현재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은 초속 24m. 강도로 따졌을 때는 이제 강한 강도도 아니고요, 중간 강도도 아니고,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약하다는 말의 위험성이 좀 낮게 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지금은 약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5가지의 태풍의 등급에 비한다라고 하면 24m 정도라고 하면 약한 태풍으로 한 단계 지금 약화가 된 상태에서 시속 31km 속도. 초반에 이 태풍의 강도와 상관없이 너무 느리게 우리나라를 북진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나라를 지날 때 이맘때 이 우리나라 지역에 지나는 태풍의 속도 정도의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좀 그래도 빠르게 북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상도 해안 쪽으로 이제 상륙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강하다. 근데 한반도로 올라오는 과정에 조금 세력이 약해진 겁니까, 그러면은요? 아무래도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고수온의 해역에서 뜨거운 열과 수증기를 연료 삼아서 강하게 발달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해상으로부터 뜨거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달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광활한 바다 위를 지나갈 때는 이 태풍의 회전력을 막는 장애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육상에 상륙하게 되면은 건물과 산 등 이런 지형을 만나게 됐을 때는 주변의 마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태풍의 조직이 무너지면서 태풍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맨 처음에 우리 에커닙 뒤에 이제 보이는 화면처럼 저걸 이제 기류의 흐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일본 남쪽 해상 같은 경우에는 7호 태풍 란도 보이는데요. 지금 전체 지구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전 지구적으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태풍의 이동 경로라든지 강도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사실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럼요. 관심사는 사실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 이 태풍 카눈 언제쯤 지나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충청 북도와 경기도 남부 지역의 경계선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태풍의 중심이 청주에서는 70km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는 불과 140km 정도 부근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6시부터는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6시간 만에 수도권 동쪽 지역, 경기 동부 지역을 관통해서 북한 지역으로 자정쯤에는 빠져나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자정까지는요, 일단 계속 아무리 소형이지만 태풍입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차례로 좀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 우선 지금 태풍이 아마 그곳에 있을 겁니다. 대전부터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김영현 기자, 지금 현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강한 비가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현재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바람도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한때 태풍 경보가 발령됐던 대전과 충청 지역은 태풍 중심과 벌어지면서 주의보로 하향됐습니다.
현재 태풍은 오후 4시 기준 충북 충주 남동쪽 30km 부근까지 북상했습니다. 시속 31km의 느린 속도로 태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대 풍속이 시속 80km가 넘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지금까지 충북 영동과 세종, 대전의 강수량은 180mm를 넘었고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전과 충청권 소방본부에 태풍 피해 신고가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태풍 대비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로 뚝이 무너지거나 하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만큼 일부 지하차도와 둔치 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충북 괴산과 충남 청양, 부여 등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태풍 길목에 있는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에 윤기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윤기란 기자 뒤에 밑에 물이요. 살짝 겁이 나는 느낌을 주는 물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윤기란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이천시 청미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곧 태풍이 다가온다는 게 조금씩 실감날 정도로 이천 지역에선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도 제법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충북 충주 지역에 머물고 있는 카누는 조금씩 이곳 이천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조금 뒤인 8시쯤이면 태풍의 중심부가 이곳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태풍에 대비한 듯 이천 거리에는 좀처럼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차량 통행도 크게 줄었습니다. 카눈이 경북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할 때 중이었던 강도가 한 단계 약화했지만 기상청은 여전히 초속 17에서 24m의 강한 바람이 불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속 24m면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바람으로 여기에 태풍이 점점 속도를 낮춰 경기 지역을 지나간다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경기도는 어젯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도 우려되는데요. 산사태 우려 지역 200여 곳을 사전 통제한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폭우로 경기 광주 남한산성 주변 마을 등에서 큰 피해를 본 만큼 위험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강원도로 좀 가보죠. 지금요, 강릉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장진철 기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요, 벌써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걸로 보이는데, 장진철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릉 주문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가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람 역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좀 강한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데요. 이곳 강릉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에는 하루 종일 강풍과 강한 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태풍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풍이 유입되면서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릉, 경포와 안목 등 도심뿐 아니라 동해안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소방당국에는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재난문자를 통해 급하지 않은 신고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번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더라도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주문진항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금 보셨지만요, 강릉 쪽 바람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통 장난이 아닌 겁니다. 지금요. 지금 장진철 기자가 어렵게 지금 현장 상황 정해졌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상황 이런데요. 오늘 이상민 장관 지금 이런 재난 쪽 총괄하고 있죠. 오늘 당부의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자, 맹수용 기상 칼럼니스트. 지금 강릉 쪽 보니까 바람이 뭐 대단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태풍의 눈 오른쪽 이쪽이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지금 강릉 쪽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까 지금요? 맞습니다. 이제 위험 반원이라고 하죠. 태풍은 북진하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태풍 자체에서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북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힘이 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항반원이라고 해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위험반원보다는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바람이 약하게 붑니다.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과 스스로 회전하려고 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게 되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가속되는 현상인 위험 반원에 속하기도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동해안에 접해 있으면서 많은 기류들이 바다의 수증기를 끌어다닐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산맥을 만났을 경우에는 산맥을 이 공기들이 타고 넘으면서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강원 영동 지역과 소백산맥 자락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이유도 예. 이런 이 태풍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인 위험 반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다와 산지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형적인 요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양의 비 그리고 강한 바람이 좀 이어졌습니다. 자, 위성으로 본 태풍 사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 내용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위성 사진은 이래요. 근데 이건 정지 사진이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는 움직이는 사진 다시 한번 좀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태풍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람을 보세요. 지금 한반도 중심에 강원도 쪽이요. 지금 모습을 보니까요. 강릉 쪽에 바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곧 파도도 대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강릉 쪽 지금 현장 기자 연결했을 때 굉장히 바람이 강한 모습 보는데 저렇고요. 그리고요. 저 밑에 일본 쪽 보시면요. 또 다른 태풍 하나 보이시죠? 7호 태풍 란입니다. 이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경로가 어떻게 될지 이건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또 하나 접근을 하고 있는 태풍이 모습이 위성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태풍 관련 정보 전해드렸고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런 재해, 특히 태풍이 오면은요 차량 피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많거든요. 요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 설주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주로 침수 또는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인데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되냐? 개인의 과실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량에 어떠한 침해를 받았을 때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어떤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차량이 예를 들어서 전선 처리가 된 경우에 이런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창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놔가지고 비가 들어와서 차량이 훼손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출입 통제 구역을 운행해서 차에 물이 들어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천변 주변의 주차장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천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주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 불어나서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피해가 발생되면 보험 처리, 보상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잘못이 있거나 또는 규정을 어겼다 이러면은 곤란해진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태풍과 관련 얘기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정치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이제 정치와이드 이제 본격 주제인데요. 기소된 조민 씨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결정을 했어요. 이거 뭐 드디어 결정했다, 결국 결정했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많이 보였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소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조민 씨의 가담 정도, 그러니까 입시 비리죠. 입시 비리 가담 정도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 아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민 씨가 반응을 또 빨리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요. 뭐 소식 접했습니다. 뉴스로 알았는데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뭔가 각오를 한 것 같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좀 남겼습니다. 자, 그럼요. 벌써 한참 지난 얘기인데요. 조미 씨와 관련된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조미 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상인데요. 불러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그동안 검찰에서 알려지기로는 조국 부부의 태도를 좀 살펴보고 뭔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결국은 기소를 했어요. 그럼 왜 기소를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태도를 보겠다고 그래서 조국 부부가 태도를 보였잖아요.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보였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그 정도 했으면 예. 검찰의 요구에 응했고 진지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정도 내지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럼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오늘 그 기소 결정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 좀 약간 불만을 좀 갖고 계신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 조민이 예. 태도도 문제를 삼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미 부모가 다 기소가 되고 한 사람은 수감돼 있고 한 사람은 지금 1심 재판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처벌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법 감정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하여튼 자녀가 이제 성인이니까 자녀도 책임을 져라 하는 의견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은 부모가 이 정도 책임을 지는 조치를 받았다. 이미 판결이 다 나온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렇다면은 자녀 부분은 좀 검찰이 여러 가지 유연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고 태도 문제를 검찰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100%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 정도 했으면 조국 전 장관의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오늘 이 검찰의 결정을 보고 검찰이 정말 공소권 이걸 엄청 세게 쓰는구나. 혹자는 남용이라고 얘기해도 검찰이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된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어차피 1심 판결, 2심, 3심 가면은 재판부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숙하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 선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손정욱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건데 앞서 제가 좀 설명할 게 있는 게 일단 이게 오늘 기소된 건이 두 가지예요.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의전원인데 부산대 의전원 건은 사실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어머니죠.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서울대 의전원은 부모 관련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 건으로 지금 1심이 유죄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일단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조민 씨가 기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일단. 그런데요. 화면 좀 봐주세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반응을 바로 보인 게 있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요.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빨간 바탕에 저렇게 글씨를 올려서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굉장히 강한 반응을.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엄청난 무슨 거부감일까 이런 반응을 보는데 하여튼 요거까지 포함해서 조민 씨 재판 결과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기소유예를 하려면요. 딱 하나의 조건이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반성이라는 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예. 이게 반성이죠. 예.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까지 4년 받고 이번에 추가 1년 받았죠. 여러 가지 7대 스펙을 위조했는데 예. 한 개라도 내가 위조했거나 허위로 했다. 한 개라도 인정한 게 있습니까? 사실 마지막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도 위조나 허위 작성 인정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조국 교수 지금 항소심 중이잖아요. 예. 본인이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그게 한 개라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전부 이게 정당하게 동양대 표창도 위조한 게 아니다. 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도 다 했다. 전부 이게 논문도 내가 다 쓰고 다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렇게 거죠. 하는데 그럼 이게 검찰이 어떻게 기소유예를 합니까? 이거는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진지하게 인정할 걸 좀 인정해야죠. 예. 대법원까지 판결 났으면 예. 국민 앞에 정말 이게 동양대 표창 위조한 거 죄송합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안 온 거 맞잖아요. 천하가 다 알잖아요. 사진 하나 보고 이게 하루 오면 다 인터넷인 겁니까? 근데 인정 안 하잖아요. 이래서 이게 국민의 상당수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좀 동정적인 진보층의 여론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대다수 국민에게 그 뻔뻔한 모습에 지금도 이게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예. 진지한 반성이 없으니까 기소한 기소를 거고. 오. 자, 두 번째 형평성을 보자고요. 예. 숙명여고의 그 쌍둥이 딸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도 기소되고 고등학생도 기소됐습니다. 딸 둘도 다 기소가 됐죠. 자, 오늘 글 올린 정유라 씨. 예. 정유라 씨야말로 어머니가 면접 갈 때 아시안 게임에 딴 금메달 뭐 금메달 목에 메고 걸고 가라. 메달 메고 갔죠. 이래 갔잖아요. 예. 그 딸이 뭘 알아요, 정유라 씨가. 어머니가 이게 정유라 그 금메달이 위조한 겁니까? 진짜 딴 겁니까? 위조한 겁니까? 진짜 딴 이게 금메달 메고 갔는데 근데 유럽에 있는 덴마크에 있는 걸 강제로 송환해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이라는 거는 형평에 맞이 되잖아요. 예. 따라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형량, 뭐 그런 선처가 될지 안 될지 예. 그런 게 법원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는 불가피했다 이래 봅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까 소개 들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라리 그 고문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저게 아무 맥락과 무관한 아마 남산에는 옛날에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남영동에 대공분실 우리 박종철 사건 경찰. 그 그때 경찰이 경찰. 있었잖아요. 예. 거기 고문하는 거하고 기소하고 이게 무슨 저는 맥락이 연결되는지 예. 도저히 납득이 할 수 없는 반응이다 이래 봅니다. 요거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 설주환 변호사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냥 조목조목 얘기를 쏟아내셨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여러 비유를 하셨으니까 저도 몇 가지 비유로 한번 해보면요. 예. 참 그 370억 원의 위조를 했는데도 1년을 받으신 대통령의 장모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과 뭐 4년이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죄를 지었으면 예, 벌을 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저도 그거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고요. 예. 저는 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의 공소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검찰에서 오늘 설명한 것과 같이 그냥 종속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어떤 본인이 수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이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본다. 그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같이 기소를 했었어야죠. 이미 어머니는 벌써 자기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공범이라고 하는 엄마는 형을 받고 벌써 3년이나 지금 복역 중이에요. 왜 이제 와서 기소를 했냐 이건 정말 이래서 검찰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려고 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면 당시에 같이 판단을 받았어야죠. 우리가 이런 식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 공범이 도망간 경우는 늦게 잡혀온 경우에 해외에서 늦게 잡힌 경우는 늦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정이 있지만 이건 그냥 뻔히 놔두고 있다가 얼마 또 두세 달 전부터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태도를 보겠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국 교수 부부도 잡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조민 씨도 검찰에 가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다 치하했잖아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소를 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가지고 논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공소권의 자의적 행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윤기찬 변호사도 이번에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거든요. 비슷한 타이틀이신데 말씀하세요. 일단 조민 씨에 대해서 왜 무혐의를 안 하고 기소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잖아요. 기소유예를 왜 안 하고 이걸 기소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기소유예라는 것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유예한다는 거예요. 그럼 혐의를 다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칙으로 가보죠. 그 원칙은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원칙이에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유예라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 예외의 조건이 법정에도 있고 여태까지 쭉 밝혀왔잖아요. 예컨대 본인이
진지한 반성 안 했잖아요. 지금 뭐 소송 취하하고 나서 의사 그 반납했다? 사실 그 밀려서 한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한 거지. 애당초부터 소송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조국 전 장관은 지금 SNS 썼듯이 저 남영동에서 날 고문해라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자백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날 자백시켜라 남영동에 가서. 내가 자백하지 않으니까 딸을 기소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본인이 사실 저 부분은 의미가 통하긴 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민 씨를 기소유예하기 어려워요.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유예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공범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한쪽을 기소유예하거나 기소하지 않게 되면 한쪽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실관계, 그러니까 재판 진행의 과정을 검찰이 참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참조했다고 그래서 날 고문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비정한 아빠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항소심에서 물론 다툴 어떤 재판 청구권 내지 재판을 이어갈 권한이 헌법상 있지만 예. 사실은 저걸 몰랐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민 씨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면 조국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하거나 뒤에 인정할 기세를 보였다 그러면 기소유예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그 정경심 여사를 기소한 이후에 왜 딸을 같이 기소하지 않았느냐? 예. 그것은 특혜를 받은 거죠. 그게 왜 비판 대상입니까? 원래는 기소되는데 그건 배려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특혜를 했냐라는 꼭 보는 국민 측에서 비판할 대상이지 예. 특혜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비판할 대상은 아닌 거죠. 유구찬 변호사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오늘 조민 씨 기소 내용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좀 꺼내신 분이 있어요. 조민 씨의 동생,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아들도 사실은 연세대 대학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아마 그 검찰의 아들이 예. 진술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연세대학교 그 해당 석사기인가요? 이거 반납을 했다. 내용 중에 띄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석사기 반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경우에는 사실 비교적 경하죠. 또 하나는 아들의 혐의를 보면 최강우 의원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법무법인의 인턴 또 확인서. 네, 그거 갖고 최강우 의원이 2심까지 사실은 앞으로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는 형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형량과도 관계가 있고 정경심 여사가 1년 받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의 혐의는 그거하고 공익인권법센터하고 그다음에 장학금 받았다는 수령증이에요. 근데 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사전에 뭔가 극력 다투거나 이것을 세상과 소통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뭐 조민 씨 기소 얘기니까 그 남동생 얘기 뭐 또 대학 나오고 맡은 쭉 이런 연결점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나와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어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있어서 좀 다뤄봤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오늘 검찰 법원에서 바빴다 그랬잖아요. 법원 얘기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법인카드,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이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돼 있고 지금 그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 씨가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겁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까지 곁들여졌죠. 1심 유죄 선고인데 법원은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사실 이 법카 의혹, 이게 불거진 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때 당시의 모습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억울한 점은 없으십니까? 김혜경 씨하고 사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죠. 근데 뭐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분위기를 보니까요. 일단 설주환 부위원장. 네. 사실 김혜경 씨도 공범으로 지금
공범 혐의, 공범 의혹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배씨 선고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김혜경 씨 역시 경찰에서 수사가 돼서 검찰 송치가 됐으니까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기소가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처음부터 같이 그냥 공범으로 기소를 하든지 해야 돼요. 처음부터 둘이 같이 하지?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조민 씨 같은 경우 그렇지만은 그냥 엄마의 예를 들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거기서 유죄가 되면 기소하고 유죄가 안 받아지면 기소 못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차라리 저는 처음부터 다 같이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죄든 무죄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언제든 기소할 수 있다. 일단 공소시효가 멈춰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순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소를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뭐 당연히 김혜경 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공범이라고 물론 약간 법리적인 구성은 다를 수 있고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본인이 이렇게 하는지는 자기가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건 추후의 문제인데 어차피 검찰에서는 그건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라. 우리는 기소를 하겠다. 일단 경찰하고 검찰 쪽에서는 이걸 뭐랄까 표현이 공범인데 정확하게 공동정범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정범 중에서 공모 공동정범이라 해서 공모 공동정범 어떠한 행위적 실행지배가 그러니까 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더라도 어떠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공모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 알고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공모를 했을 만한 주관적인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걸 공동정범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저는 신속하게 차라리 기소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수사가 끝났다면 빠르게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공직선거법 한 건 기부행위하고요. 그다음에 그 배모 씨가 이제 그 허위 사실을 공표했잖아요. 허위 사실. 자기는 이제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김혜경 씨하고 공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직선거법 2건을 먼저 이게 기소를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수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 영장에 보면 금액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중에 3억은 배모 씨의 월급이 국고 손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의 격리부터 시작해서 사무관이지만 실제는 이게 공적인 일을 한 게 아니고 사복. 김혜경 씨의 사적인 일을 일만 도와줬다. 했기 때문에 월급 주는 자체가 국고 손실이다. 이게 3억이에요. 그다음에 카드 쓴 게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래가 이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물론 이게 나중에 금액은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 이게 한 몇천 정도는 의심이 간다. 이래서 이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따라서는 김혜경 씨는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배모 씨도 추가 기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건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보자가 다 녹음을 해놨고요. 밑에 부하 직원이 다 녹취를 해가 제보한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히려 저희 관심은 왜 그러냐면 이게 국고 손실을 회계 책임자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의 회계 책임자는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 문제된 법카가 경기도 법인카드. 자, 법인카드를 쓰면 누구하고 이게 만나서 어떻게 밥 먹다, 뭐 정책 협의를 했다, 누구 만났다 허위로 다 써야 되죠. 이게 여러 개 과에 있는 예산을 끌어와가지고 법인카드를 몰래 사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이재명 도지사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공직사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 개 부처의 돈을 끌어와서 허위로 서류 만들고 카드 쓴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 김혜경, 그다음에 배모 씨 이렇게 추가 기소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 관점을 좀 딸리 볼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달리? 왜냐면 배모 씨가 이재명 그 의원의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배모 씨가 무슨 이유에서 기부행위를 하겠습니까? 그 당대표 선거 때 그 의원들께 뭐 식사 대접을 할 때 카드 긁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부행위로 지금 기소가 된 거고요. 형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뭐 저 대리 처방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왜 했겠어요? 본인하고 대리 처방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대리 처방이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재명 의원 내지 그 김혜경 씨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소는 누가 됐습니까? 배모 씨가 기소가 됐어요. 대리 처방 보면 대리 처방의 이익을 누가 받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 김혜경 씨가 본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의사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인한 이익 받은 분은 사실 너무 책임이 없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처벌은 누가 받고 이익은 누가 이게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을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건이 다 이재명 지사는 항상 가운데 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벌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의 자세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그런 관점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선까지 가는지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 이런 것도 좀 관심사로 좀 떠올라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스스로 얘기를 했죠. 백현동 의혹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동안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 보고 출석 요구를 했고요. 17일 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밝히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17일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선 때부터 이게 계속 나왔던 건데 사법 리스크 추가가 현실화된 겁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뭐 대장동하고 성남 FC하고 선거법하고 지금 세 개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남은 큰 두 덩어리가 백현동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제 쌍방울의 대북송금 아닙니까? 근데 대북송금은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백현동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북송금 문제는 현재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 진술이 무엇이냐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재판이 벌써 두 번 연기 하여튼 난장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시 또 2주 후에 22일 날 또 나오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하순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대목은 지금 현재 소환 조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현동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브리핑인 걸로 생각이 돼요. 출입기자들에게 백현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즈음에 통보를 하고 일자 조율을 해서 17일 정해진 17일이 이제 서로 약간의 밀당이 있다가 17일로 결국 결정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남은 큰 두 개 줄기 중에서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그러니까 분리해서 소환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에 영장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물론 있지만 영장이 간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체포동의안은 아마 소환 조사를 한 직후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통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하나로. 물론 별도로 갈 수도 있겠죠. 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소환은 분리 그리고 체포동의안은 분리할지 통합할지 좀 결론을 보고 아마도 기소는 분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으로요. 이렇게 지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요. 지금의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법원 그리고 검찰 여기 뭐 판단 이걸 좀 쭉 조목조목 이게 막 세 건이 지금 섞여 있었거든요. 그걸 좀 다뤄봤는데 하신 말씀 있으세요, 손혁 변호사? 왜냐하면 이게 오늘 성명에서 두 개는 꼭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첫째는 이제 그 정권의 뭐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재명 죽이기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대장동 수사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그게 전 정권 때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한참 됐죠. 그것도 이게 경쟁 캠프에서 더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낙연 캠프. 저 말은 이게 현 정권에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현 정권이 갑자기 계속 이재명 죽이기 하느냐? 그거 이의 제기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바로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정말 황당한 게
대장동을 털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 지금 이게 대장동 기소된 게요. 예. 배임 4,895억. 예. 배임죄 4,895억이 기소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정보를 김만배 일당에 주가지고 이득을 얻게 한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이게 바로 7,886억. 예. 당군 일의 최대 금액으로 지금 7,886억.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했는데 예. 털은데 뭐 하나도 털은 게 넣은 게 없다.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배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냥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 한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약간 반박을 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 요 주제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최원종 신원이 공개가 됐죠? 그 내용 좀 가보겠습니다. 키워드가요. 망상범죄네요. 망상범죄. 그리고 얼굴이 나와 있죠. 오늘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서 검찰로 송치를 한 날이었어요. 그럼 경찰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서 본인이 얼굴을 비치고 한 예의가 있거든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지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저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데요. 저 모습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 사실 오늘 경찰서 1층이에요. 1층에서부터 로비서부터 청담을 지나서 이제 송치되니까 차량의 동선까지 사실은 경찰에서 굉장히 길게 공개를 하고 질문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에 신상 공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경찰이 의식한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또 본인도 머그샷을 찍자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여론의 질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 최원종이 스스로 뭐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써도 그걸 벗길 방법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인터넷상 여러 가지 그 정보 등으로 인해서 본인 특정은 되거든요. 지금 저런 상태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나 안 쓰나 사실은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양형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법원에서 말이에요. 그걸 또 참작할 수 그렇죠. 있다. 오늘 좀 말하는 거 보면 유창하잖아요. 저 사람이 반송문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본인이 뭐 피해 망상을 호소하는 사람 치고는 사실은 지금 약을 먹는 상태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그 얘기를 잘해요. 그렇다면 어쨌든 본인이 이제 신경 쓰는 건 양형인데 본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약을 중단했다. 효과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재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범행 당시에 의사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저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 만약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하게 되면 감경하지 않아요. 우리 법에 따르면. 본인이 그걸 일으킨 거다, 유발한 거다,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면서도 약을 안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나중에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어쨌든 지금 저 상태가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모습이 너무 저런 피의자 혹시 보셨어요? 글쎄요. 좀 무서워서 저런 사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별로나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인데 오늘 최원종 방금 들었던 저 얘기 말고요. 본인의 어떤 이른바 피해망상 이거 관련된 얘기도 꺼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스토킹 집단에 괴롭힘을 당한 건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요, 설주환 변호사. 말을 조목조목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도 약간 뭐랄까 깜짝 놀라고 좀 당혹스럽긴 한데 일단 그건 그렇고요. 본인 말 보면 여전히 피해망상 증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얘기했어요.
이거 향후에 재판에 영향 줍니까 이런 거요? 실제 재판에서는 말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정신감정 신청을 통해서 정신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정신감정 신청은 검찰에서도 신청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실제 저도 재판을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인데 뭐 누구를 해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공주 치료감원소에서 한 달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정신병을 본인이 얘기하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가짜일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오늘 최원정의 저런 대답 태도라든지 답하는 내용 예. 이런 것들 저는 오히려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과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약을 스스로 끊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에 해당할 정도이냐 이건 또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렇게 얘기를 하는 태도로 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그 정도가 미치지를 못한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을 했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냥 이게 지금 일단 경찰은 망상 범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과거에 이건? 그 진주에서 일어났던 안인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 그 사람은 조현병이었어요. 오. 근데 이번에 이 최원종 같은 경우는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건 다릅니다. 오. 조현병은 심신미약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분열성 성격 장애는 단순 성격 장애일 뿐이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취급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오늘 법조인 많이 나와 계신데 일단 이거는 뭐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라는 설명들 지금 공통도 해주셨어요. 일단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이 최원종의 정신질환 진단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거는 망상으로 인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뭔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고 질환이 있는 분들 이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른바 사법 입원죄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범법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는 걸 추진할 거고요. 판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의료계의 입장만 듣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강제 입원의 수단으로 도입이 될 수 있다. 손정욱 변호사, 사법위범죄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현행 제도를 알아야 돼요. 예. 현행 제도는 이제 강제 입원 시키려면 예. 2명 이상의 그 보호자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전문의. 같은 서울대학병원 2명이면 안 돼요. 다른 쪽의 병원. 서울대학병원 의사 1명이면 세브란스 병원 의사 1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은 법원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해서 병원이 다른 전문의 2명. 전문의 2명이 여기에 판단. 따라서 이제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데. 까다롭네요, 좀. 지금은 오히려 이제 법원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근데 OECD 국가 중에요. 대부분 이게 강제 입원 시킬 때 법원이 관여합니다. 특히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이게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럼 사법 입원죄는 뭐냐? 결국에 판사가 이제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자. 약간 그럼 재판 같은 형식을 지금은 판사가 통해서는. 관여 안 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보호자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전문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즉 판사가 책임 있게 한번 이게 결정하자. 그럼 여러 얘기를 듣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군요, 이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법조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예상 건수가 한 10만 건을 예상해요. 그만큼 여기 지금 정신질환자 많습니다. 10만 건 하려면 문제는 이게 아까 노지만 판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의사 말 다 듣고 해버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문 법원을 설치하자. 그래서 이게 의대 논 사람들도 로스쿨 오잖아요. 이런 이게 전문 인력을 좀 판사 양성해 보자. 아직은 이런 제도. 거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운영하고 보호자에게 다 치료내게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예산도 이게 거의 뭐 100억 이상 당장 필요하다. 이런 게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도 또 이게 판사가 전문성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겠는가? 예.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는가? 이런 게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이게 이대로 정신질환자는 방치하면 안 된다 봐요. 아무리 예산 들더라도 예. 요즘 이게 또 로스쿨에 다양한 전공이 많잖아요. 저는 전문 법원을 설치해서 앞으로 이게 사법 위반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왜? OECD 국가 중에 제가 알아보니 이거 거의 다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저는 도입 필요하다 봐요. 자, 이번에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뭐 사법위반죄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법안이 있었어요. 예. 20대 때 있었죠. 이게 2018년하고 19년에 2018년에는 그때 강북 기억하실 거예요.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치료를 받으러 온 정신병 환자가 찔러 죽인 게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임세원 교수라는 분이고요. 그때 법이 또 있었군요. 그때 그냥 전국적으로 들끓어올았죠. 근데 이제 19년에 또 안인득 아까 말씀했던 예. 안인득 이 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은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방화를 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5명이나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두 번이나 있었는데. 네, 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금방 서 변호사 지적하듯이 인권 침해 소지 또 전문성의 문제 뭐 이래가지고 이 법이 결국은 폐기되고 끝났는데요. 예. 이번에 또 다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도 사법 위반죄는 아니지만 외래 치료 지원죄랄지 외래 치료 명령죄랄지 예. 행정 위반죄랄지 응급 위반죄랄지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건은 좀 까다롭고 아니면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거의 없고. 근데 이번에 사법위반죄는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 사법위반죄는 판사가 관여하는 거니까요. 의사도 하고 보호자, 예. 의사, 판사가 관여하는 거니까 이건 꼼짝 못하는 건데요. 이 전문성의 문제를 영국 같은 곳에서는 전문적인 기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심판원이라는 예.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사실 논쟁거리처럼 좀 살짝 떠올라서 좀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오늘도 잼버리 관련 주제가 또 잡혀 있습니다.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뭔가가요. 내용 넘어가 봅니다. 크루즈가 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사실은 무슨 잼버리 관련 출장이라고 해서 뭐 크루즈 관련 출장 갔다 와서 큰 지적을 받았는데 뭐 크루즈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출장 계획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8월 말에 간다는 계획을 잡았었죠. 군의원, 공무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크루즈 출장이에요. 싱가포르에서 크루즈 탑승하고. 근데 뭐 목적은 크루즈왕 여권 등 분석 목적. 출장 경비 4천만 원. 이거 세금 아닙니까? 근데 이게 논란이 됐죠. 그리고 오늘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워낙 지적을 받으니까요. 근데요. 이게 지난 3일 날 확정됐다 그러죠? 3일 날이면 이거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막 너무 덥고 논란되고 부실 막 이런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출장이 그때 확정이 됐대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부대 의회에서는 회의를 안 나갔어요. 부안군 역점 사업이고 한 번은 가봐야 될 사업이고 배치마킹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 걷어갖고 그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진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글쎄요. 저분들 이 잼버리 관련된 분위기를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뭐 소신입니까? 저 정도면은요? 관성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소식을 모르겠습니까? 바로 부안군 앞마당에 새만금에서 이런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뉴스가 아니라 그냥 네. 지적에 그렇죠. 지적을 받는 뉴스 이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올라가거든요. 외유 예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업자 선정하고 스케줄 조정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의원들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갈라고. 네. 그러니까 언제 가냐?
빨리 끝나고 가자. 근데 지금 저쪽 새만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귀에 그럼? 그러니까 지금 꽂힌 거죠. 필이 꽂힌 건데 이게 감각의 문제고 책임감의 문제고 그러는데요. 부안군 의회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부안군 의회뿐만 아니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건 아마 크게 반성을 하고 과연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곰씹어 봐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출장 가기로 계획 잡혔다 취소됐지만 잡힌 분들 이 부안군 의회 의원분들 소속이 다 민주당이시라 그러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뭐 안 하십니까? 좀 경고라도? 글쎄 이건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관행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첫 마디가 뭐 우리 차례는 뭐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뭐 국인가요? 아까 표현이 그랬죠. 우리 때는 없었다고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부터 사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서 이게 다시 또 부각이 더 된 이유는 앞서서는요. 보겠습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이 이미 크루즈 출장을 갔다 왔어요. 2019년 10월 상하이 크루즈 팸 투어, 2019년 12월 대만 타이베이 크루즈 터미널 방문. 소정욱 변호사, 지난번엔 공무원, 이번에는 의원이었어요. 물론 이번 거는 못 갔어요. 취소됐습니다. 아니 저기 부안군이요. 왜 이렇게 크루즈 출장에 고집입니까? 집착입니까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출장을 이렇게 그 공무원 단장으로 한번 가보고요.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에 이제 기재부 복권위원 할 때도 출장 가고요. 했는데 제가 가면서도 이게 진짜 꼭 이게 필요한 출장인가? 이런 게 외유성 낭비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번에 그 잼버리 대회 끝나면요. 대회 끝나면 이게 그 반드시 저는 감사원의 감사와 필요하면 이게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썼을까? 우리 그 많은 돈. 지금 이게 옛날에 고성이 할 때 100억도 안 들었죠. 근데 이번에 1000억 이상 들었잖아요. 과연 이게 그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이게 썼을까? 아니면 이게 불효불급하거나 낭비성이나 아니면 횡령이나 이런 게 비리가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에 이게 철저하게 저는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게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세월호 위원회도 이게 외국까지 갔다 와서 보고서 몇 줄 쓴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 국민의 혈세. 저는 이게 이런 출장부터 우리 그 외국 가서 이게 축구 경기 보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런 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봐요. 사실 부안군 관련된 이 출장권에서는 뭐 부안군에서는 이거 뭐 잼버리 예산 쓴 거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거 뭡니까? 그거는 그쪽 자치 예산은 세금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거 논란으로 크게 비춰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출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잼버리 대회를 잘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그런 출장이냐. 이거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과는 정말로 초라하게 돼서 뭐 이별계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또 다른 출장권이 또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요. 잼버리 관련 출장 보고서 뭐 이런 거잖아요. 2016년부터 2019년에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그리고 뭐 관계된 분들이 18명이 출장을 갔다 왔대요. 잼버리 출장이에요. 이건 잼버리 관련. 뭘 배워갖고 오겠죠. 근데 좋아요. 배워갖고 왔으니까. 근데요. 이 18명 중에 지금 2명만 여가부 근무한답니다. 그리고 이 2명도요. 잼버리 담당 안 하고 있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그럼 결국엔 지금 잼버리 대회를 담당한 여가부 공무원 중에는 출장에서 배워오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네요.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서를 썼겠죠. 그 보고서가 충실하게 인수인계가 됐을까? 저는 또 갔다 온 것과 직접 간 사람과 눈으로 보고 오신 분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런 그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기로 하고 그걸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 왔다면 이분들이 아무리 순환부직을 하더라도 다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회까지는 마치고 가야죠. 대회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책임을 그것 때문에 돈을 쓴 거잖아요. 예산을 국가 예산을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뭐 그 출장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보지는 않아서 얼마나 충실히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보고서만 보면 누가 하든 다 알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저는 보고서 보나 안 보나 똑같다고 봅니다. 어디서 복부돼가지고 저는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거 뭐 진짜 눈에 너무나 보여요.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민주당 의원실에 한번 놀러 가서 의원님한테 휴가 안 가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의원 안 하면 이제 휴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분들도 이런 게 우리 대통령께 윤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부안 같은 경우 크루즈 카르텔인가요? 예. 오히려 공무 출장 카르텔인가요? 이런 걸 바로 잡아야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데 세금이 줄줄 새는 걸 잡는 것을 대통령에게 바라는 거예요. 카르텔 이런 거 잡으셔야죠. 저는 이번 여가부 공무원의 어떤 여가부가 이번 잼버리를 치르면서 어떤 행했던 부적절한 공무들, 부적절한 행동들,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의 정말 그 눈치 없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잼버리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한 다음에는 꼭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창 변호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는데 여가부 쪽 관계자들이 순환보직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어차피 직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출장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출장 갈 수는 있어요. 이게 보니까 뭐 유치 활동을 해서 갔다. 그럼 뭐 유치에 성공했으니까 그건 인정해주고요. 홍보 활동을 했다. 그럼 홍보할 때 그 보고서도 있겠죠. 다음에가 이제 대회 참관입니다. 대회 참관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유예될지에 대해서 그 보고서가 조직위로 이게 전달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나 보고서를 취합해서 그 내용대로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갔다 와서 보고서 잘 씁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대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 보면 아무리 봐도 실행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언론에 공개되는 거 보면 보고서 잘 써져 있어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다 그때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커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실행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여가부에 누가 근무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지적과 다른 시각 보여주셨어요. 아무튼 이 출장권 이거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자, 다음 주제 키워드로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명예훼손 얘기가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오늘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하나 1심 판결 받았는데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가 1심서 나왔어요. 물론 법정 구속은 안 됐었는데. 자, 당초 검찰에서는 벌금이었거든요. 구형을 한 게. 근데 그보다 더 강하게 나온 건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건지 이런 글이었거든요. 2017년 9월에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인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여기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과 아들 금품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 얘기를 하는 거였죠.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극단 선택. 이 글을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심이 나왔거든요. 일단 설주환 변호사.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일단 이 자체가 허위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허위다. 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부부싸움 부분 이게 허위다.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 내용이 어떤 공적인 내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가사 맞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자, 소정욱 변호사.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나왔어요. 징역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유명한 그 법철학자 켈젠이요. 뭐라 하냐면 이게 법은 칼하고요. 저울이 있어야 돼요. 칼이 없으면요. 이거는 이게 법의 무기력이고 저울이 없으면 그거는 야망 그 자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판결은요. 저울이 좀 고장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보시는 겁니까? 제대로 이게 못 따른 것 같아요. 지금 정진석 의원이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게 꺼낸 게 아니고 옛날에 박원순 시장님이 이명박 대통령, MB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거다. 이런 이게 취지로 말하는 걸 반박하는 이런 이게 취지로 올린 처음부터 이게 비방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반박을 하는 과정에 나온 내용이었다. 말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정진석 의원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사죄를 했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게 검찰도 벌금 500 약식을 했던 겁니다. 이걸 여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 해부해서 실형 6개월을 법정 구속 안 했지만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과하다. 솔직히 부부 싸움은 모르지만 뭐 가출 이건 잘못됐다 보지만 그런데 오늘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설 변호사도 공인, 뭐 예. 공적이 아니다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대통령은 저는 이게 영원히 공인이다. 저는 이게 공적 인물로 봅니다. 일단 이렇게 결과 나왔어요. 오늘 정지석 의원이 반응을 보였죠. 오늘 뭐 재판 출석해서 그걸 듣고 나와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회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요.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항소하겠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이거 실형, 그러니까 유죄,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의원직이 잃게 되죠.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5년간 또 금고형 이상이 형이 확정이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판이 오래 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총선 통해서 정진석 의원이 다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재판이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역시 징역형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직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상실되는 네. 겁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이게 국회의장도 바라보는 분이잖아요. 5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형이 세다, 너무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정보통신망법도 적용을 해서 뭐 형량을 정했겠지만 사실은 이게 시기도 보면 어떤 선거에 이용하거나 뭔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2017년도에 얘기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끝난 뒤에 뭘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활용하려고 했으면 뭐 저런 형을 선고를 해도 어떤 명분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거라서 그렇다면 그래서 뭐 판사가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선고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향후 정치적 행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타격을 입은 거다. 이게 항소심 가서 바뀐다는 또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1심에서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상당히 위축된 의정활동 내지 부의장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강한 실형, 이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속보 나고 뭐 정치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면받고 재출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뭐 전 청와대 감찰관이었죠. 여기 나와 있는데 당시 시간을 좀 돌려보면 몇 년 됐죠 벌써? 청와대 비위 의혹을 폭로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공익제보자 이런 신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관련돼서 뭐 유죄를 받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당시 옛날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와 그 유재수를 조사했던 우리 2명이 실형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특감반 전체를 물갈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유재수를 감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맞다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요, 자신들 그리고 여당, 법무부, 경찰 등등 다수의 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 청와대 비리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공익제보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런 공익제보자 신분이 됐었고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이유 사항입니다. 폭로를 했는데 이게 당시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형이 나왔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돼서 구청장직을 상실합니다. 이것도 선출직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형 확정 3개월 만인데 특별 대상자 명단. 그리고 이걸 듣고요, 여야가 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논란처럼 좀 비춰지는데 일단 신경민 전 의원님, 앞서서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 여야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별 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습니까?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당에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에 달하는데 그중에 이번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보궐선거를 가지고 중앙당이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낸다는 자체가 맞지도 않고요. 또 그 뭐 사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된 바는 따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그러니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공익제보, 뭐 내부 고발, 비리 고발, 뭐 예. 이거 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 정보 유출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확보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법 판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법 판단은 분명하게 나온 겁니다. 이건 그 징역형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고 강서구청장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이미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나온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재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죠. 그러면은 6개월 만에 만약에 이제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 재보궐선거에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온다면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뭐 자기는 뭐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출마를 해가지고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일단 별로 없고요. 이건 아마 찾아보면은 해방 이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수사와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윤 대통령의 지침하고도 방침하고도 어긋나는 겁니다. 자, 손정식 변호사. 지금 이제 김태우 그분이요. 폭로한 게 30몇 건이에요. 30몇 건. 그중에 유재수 감찰부만 유죄됐죠. 환경부 장관도 유죄됐죠. 폭로건 중에. 대다수가 유죄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역사를 바꾼 공익신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0몇 건 중에 5개가 공무상의 비밀 누수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윤건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비리 또는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비리가 있는데 변호사인 제가 봐도 왜 이게 공익신고가 안 되고 공무상 비밀로 처벌돼야 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김태우 이분이 폭로할 때 30몇 개 폭로할 때 요거는 공익신고 되는데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다수가 공익신고 인정되면 표창을 줘야죠. 왜 이분을 벌을 줍니까? 그러면 내가 100개를 신고했는데 한 개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처벌돼야 되면 그럼 누가 앞으로 이게 공익신고하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위축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잘못된 판단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 사면한 거다 이래 봅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인데 윤기찬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통해서 재도전 가능성 이런 거 있다고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구청장 재직 중에 범한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2021년도에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어요. 1심이 나온 상태였어요. 그 뒤에 공천을 받은 거라서 아마 공천을 할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법원 자체의 판사들에 대한 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판단 기준하고 또 달라요. 이걸 기억하실지 몰라도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들이 영장 서류를 갖다 행정처에 넘긴 게 있거든요. 이것도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께 신고하는 게 이게 왜 누설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